네, 자, 국내에 이제 많은 서학개미 분들 또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미국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강세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지수도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FOMC에서도 마찬가지로 12월 금리 인하를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화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또 투자하시는 분들,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러한 환율도 좀 지켜봐야 될지, 또는 지금 유동성 장세가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는 2026년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해 나가면서 좀 관리를 해야 될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 NH투자증권의 한동익 부장님과 함께 자,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제가 앞서서 네. 원화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원화 환율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저는 이제 1,300원 후반대부터 방송에서 항상 뭐 1,500원까지 달러 왕세는 말씀하셨잖아요. 1,500원, 뭐 1,600원까지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열어놔야 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그 저변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25년도에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정말 잘 나와봐야 1% 정도거든요. 잘하면 0몇 %대가 0.8. 0대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수출 국가고 또 수출을 잘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나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수출 1, 2, 3위가 미국, 중국, 유럽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경제 대국들, 예. 잘 사는 나라들 1, 2, 3위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0%대 성장률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웬만한 금융위기 또는 회사 뭐 그 카드채 위기 예. 이러한 어떤 크라이시스가 있지 않은 이상 예. 0%대 성장이 대한민국에서 나왔다. 근데 그 저변에는 추경을 썼는데도 예. 올해 0%가 나왔다. 부양이 잘 안 되고. 네,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금융위기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 예. 그거를 방증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반대로 실업률을 보면 또 우리나라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치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정말 됩니까? 불황 속에 어. 고용이 없는 불황인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대졸 지금 신규 채용이 전혀 없잖아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말해주고 있고, 그게 환율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러한 뭐 거창한 얘기를 넘어서 뭐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리는 거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에 참여하는 큰 손들의 이 달러와 원화를 대하는 행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예. 결국에는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수출 기업들인데, 그들은 달러를 팔고 싶지 않아 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미국과 또는 유럽과 해외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뭐 주 무대는 미국이 되겠죠. 예.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갖고 있는 외환 보유 구종의 일부를 미국에 지금 계속해서 내보내야 되는 입장을 보면은, 예. 사실 뭐 이번 주에 굉장히 뭐 1,470원대 후반까지 가면서 맞아요. 올해 있었던 뭐 개헌 국면이나 또는 이런 이제 정부의 어떤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록했던 거와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왔던 것은 굉장히 뭐 큰 일로 좀 받아들여야 되고, 예. 예전에는 우리가 1,480원 개헌 국면에서 갔던 거는 소버린 리스크, 정부 리스크가 일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도 1,470원, 80원까지 뭐 이틀 동안 이제 정부가 개입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일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저는 길게 봤을 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원화 대비 달러의 강세는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지난번에 저희 부장님께서 달러화 자산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벌써 1,400원대부터 1,300원대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어느덧 벌써 지금 1,474원 이렇게 뭐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지금 뭐 국내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미 증시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런 원화가 좀 이제 해외로 좀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이제 달러화 자산을 많이 가지게 되는 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양도소득세를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뭐 환율 우대를 완전히 뭐 제한하겠다. 뭐 이러한 뭐 이야기들도 지금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그 원인과 결과를 잘못 찾고 있는 거죠. 무슨 서학개미 탓입니까? 네.
서학개미 분들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 잘못 아직 거죠. 결정된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손 역할을 하는 건 수출기업입니다. 그 수출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하기가 점점 어려운 환경으로 변했다는 게 국내 투자를 더 늘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했다는 게 뭐 쉽게 말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하기 정말 어려워졌다. 그런 환경으로 좀 변했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으로 지금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싶지 않아 한다. 예. 원화를 갖고 국내에 투자하고 싶은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위축됐다라는 것이 예. 원인이지. 사실 일부 뭐 네. 자금이 뭐 일부 뭐 자산, 그러니까 투자 자산 자체가 뭐 미국 주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뭐 미국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니즈가 예전보다 굉장히 커진 것 때문에 그리고 예.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국내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또한 사실 그 원인이 뭐였겠습니까?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실망?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앞서서 보면은 국내 기업들의 전반적으로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만 보면은 굉장히 시가총액 비중이 지대하지만 맞아요. 그 외에 사실 다른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호경기 상황으로 가야 국내 투자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런 상황이 제약적이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좀 외면하고 해외 쪽으로 나가게 되는 또는 AI에 리딩하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산업의 정책들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예. 좀 늦다 보니까 오히려 뭐 미국과 중국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게 된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예.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가까운 데서 봤어요. 우리는 이미 안 봤던 게 아니에요. 이웃나라 일본에서 봤습니다. 일본이 10년, 20년, 뭐 30년 장기 불황 겪으면서 예.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뭐 그들을 뭐 해외로 내쫓았습니까? 일본 정말 그런 거 아닙니다. 국내에서 자국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해외를 뭐 자연스럽게 찾은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성장률이 지금 0%대라니까요. 잘 나와야 1이라는 예. 올해 성장률이. 예.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이 숫자는 뭐 정말 크라이시스가 있지 않는 이상 나오기 어려운 숫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출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숫자가 성장률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이러한 뭐 원화 약세 어떤 이러한 방향이 얼마나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뭔가 어떤 트리거를 인해서 뭐 물론 뭐 당국의 어떤 개입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자, 하지만 뭔가 체질적으로 완전히 좀 개선이 되려면 그러니까 원화 강세로 좀 돌아서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면 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 왜냐면 우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우선 돼야겠죠. 환경. 기업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나서 외국계 국내에 이제 투자하려는 부동산 자금들도 대부분 이탈했어요. 이탈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경영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도 대한민국에서 뭔가 다국적 지사를 만들고 활동을 하기 굉장히 좋네 라고 해야 달러의 수요가 원화로 교체하는 수요를 바꿔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그 환경이 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달러 대비 원화의 수요가 높은 강세로 갈 터인데 예. 지금 순간에 전체적인 판은 이미 구조적으로 기울어졌는데 정부가 또는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고 해서 사실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걸 길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은 뭐 정말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들을 수도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구조적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그 원인과 결과를 바르게 보는 거 아닌가. 서학개미가 아니라.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뭐 많은 법안들이 좀 뭐 당국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연금을 통해서 뭐 일부 뭐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뭐 방향으로 갈지도 저희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AI 거품론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CDS 프리미엄이 높아서 또는 유동성이 일부 경색이 돼서 뭐 사모 신용 시장 자체가 이미 경색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최근 조정이 좀 있었지만 다 이제 회복이 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최근에 이 조정에 대해서는 부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또는 지금 뭐 일부 회복 구간이지만 이제는 조정이 끝났다 또는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약간의 어떤 시계를 보고 우리는 좀 시장을 지켜봐야겠다.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지금?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거는 뭐 이번 조정은 지나가는 조정인 거죠. 올해를 지배했던 그 어떤 캐치프라이즈, 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에브리띵 랠리. 예. 모든 자산이 다 올랐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무분별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올라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자산들도 예. 다 오른 거예요. 특히나 금. 금 많이 올랐죠. 뭐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쓸데도 없는데 전 이런 얘기 했어요. 금이 막 랠리를 무지성으로 갈 때 야, 금 근데 올라서 그럼 어디다 써? 물론 결제 그 화폐의 그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금은 대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그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뭐 금바 들고 다니면서 결제할 거야? 물론 그렇죠. 결제할 수도 있겠죠. 예, 그걸로 예. 교환해서. 어. 그럼 차라리 비트코인이 나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금 랠리가 금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예. 올해 보면은 채권도 강했습니다. 미국 채권 강했죠. 예. 연초만 하더라도 뭐 미국 망한다 이러면서 4.5까지 올라갔죠. 10년 네, 부채니까. 뭐 미국 10이어 10년물이 한 4.5% 정도였던 것 같고요. 미국 30년물은 5%. 지금요? 30년물 4.5%, 10년물 4% 거의 붙었습니다. 예, 맞아요. 3.9까지도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강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한 상승에서 에브리띵 랠리에서 이제는 스페셜한 정말 알파벳 같이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돈을 버네. 이러한 기업들로 지금은 재편되는 구간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이지 뭔가 버블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예. 그것을 저는 뭐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메타가 30빌리언 채권 발행했어요. 초과 청약됐죠. 한 4배에서 5배수 돼서 청약이 맞아요. 됐습니다. 맞아요. 악재 아니에요. 30빌리언을 모집했는데 120빌리언, 150빌리언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잘 됐습니다. 자금 조달 아주 잘했죠.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오라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됐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는 뭐 이 관세 전쟁으로 시작한 뭐 해방의 날 그런 공포 국면에서도 하이드 시장은 아주 고요했고요. 이 채권 시장이 괜찮았단 말입니다. 근데 AI 이제 이 투자 붐 사이클이 일어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 조달을 막 시작을 하다 보니 공룡들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타 다른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기서 블랙홀처럼 다 빨아가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태도가 좀 느린 것 같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니까 단기 시장에서 뭐 TGA 잔고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와중이었고요. 예, 뭐 예. 물론 이제 그 잔고를 조금씩 풀리고 있죠. 지금은. 풀리려고 예. 이제 12월부터 풀기 시작하지만 예. 그런 사정 중에서 우려가 나온 것이지 예. 이게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돼서 뭐 AI 사이클이 잘못돼서 과잉 투자가 돼서 이 조정이 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계속 나올 때는 예. 저는 이거랑 비슷해요. 집안을 잘 청소를 잘 해놨는데 계속 보는 거죠. 먼지 한 톨 없나. 굳이 저기까지는 안 건드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무대출 시장, 뭐 회사채가 잘 조달됐는데도 문제야. 예.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고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는 전 충분히 비관적인 그 시각에 꼬리에 꼬리를 문 것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냥 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의 심리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네. 펀더멘털이 어떤 훼손이 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뭐 물론 뭐 이미 뭐 어떤 단기 자금 자체가 약간의 좀 막혀 있는 부분 때문에 뭐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부분도 있고 뭐 CDS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고 이러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쌓여서 시장에 조정을 줬던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좀 많았고 지금 되돌아보면은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렇게 좋고 가이던스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가 왜 쫄아 있었나 또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제가 뭐 한 2, 3주 전에 좀 시장이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뭐 에이펙 기점으로 전후로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 에브리띵 랠리에 대한 경기였어요. 예. 한쪽으로 쏠렸던 거. 그리고 뭐 11월 달 오면 이제 가까워 오면서 뭐 FOMC에서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들을 기정사실화했던 것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년에도 미국의 빅테크들은 좋을 거고요. 지수 괜찮을 거고 미국 채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분위기가 뭐 2026년까지도 계속 딱 요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그라운드는 연준은 이제 충분히 도비시의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환경은 열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은 좋지 않아요. 예. 고용 상황에서 분명히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어떤 트리거 포인트는 나올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 굉장히 좋죠. 사실 많은 대부분의 상장 기업보다는 반도체 랠리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4만 원 할 때 이렇게까지 삼성전자 영업이 SK 하이닉스 뭐 지금은 뭐 100만 원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시각은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미중 간의 AI 패권 경쟁으로 인한 예전에는 각자 분업화해서 지금은 각자 도생. 내가 모든 AI의 모든 밸류체인을 다 해야 돼. AI 칩 생산, 전력, 모든 인프라 다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반도체도 슈퍼 사이클을 맞이하기 시작한 거고 미국도 지금 빅테크 사이클이 예. KPX 투자 사이클에 이어서 2위까지 올라오는 상황에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우리가 이 상황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보면은 지금은 맥세펜트 7이라고 했던 걸 뭐라고 했었냐?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네, 이 금융위기 이후에 예. 이 빵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시대를 열면서 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고요. 사실 매년 거의 평균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10%씩 올라왔습니다. 그 와중에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실 월마트가 어떤 고용 유발 계수를 발생시킨 것보다 아마존이 사실 고용 유발 계수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없는 기술의 발전이 있었던 거죠.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뭐 많이 뽑아봐야 얼마만큼 고용 유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물가를 내리게 해왔고 물가 압박을 없앴고 기업의 이익은 증대시켰으며 그리고 그런 환경이 펼쳐지니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왔다고요. 우리는 과거 코로나 예전에 10년에 그걸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보고 있는 겁니다. AI 발전 시대. 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은 고용 없이도 코스트가 다운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월가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훨씬 잘 나오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고용은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이 실업률이 연준이 생각하는 타겟 한 4.5%보다 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연준은 충분히 도비시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12월에는 아마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 가장 큰 이벤트가 연준 의장이 이제 바뀌는 것이고, 바뀌죠. 예. 그게 친 트럼프 성향으로 바뀔 것이고, 지금 저는 이런 그 경험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지금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에 S&P 500을 2년 동안 40% 올렸습니다. 아, 네. 예. 2년 동안 40%를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들어 올려줬어요. 근데 대선에 크게 패했어요. 패했죠. 그리고 다 뺏겼고요. 맞아요. 네, 레드 웨이브로 다 뺏겼고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인플레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난 공화당이야 민주당이 아니라 소비 물가예요. 그렇죠. 소비가 뭐 70%를 아무리 차지하니까. 미국의 AI 빅테크들이 KPX 투자를 늘리면서 기업 투자를 늘린 민간 투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건 소비입니다. 네. 소비의 여론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접려내는 게 인플레죠. 이번에 주지사 선거에서 뉴욕 주지사도 그렇고 지금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데서 다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가 인플레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표를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내에 있는 체감 인플레이션 자체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됐거나 예.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관세 충격이 있었을 때보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했을 때는 극심하게 익스트림리하게 인플레가 날 거야 보다는 안 올랐지만 어쨌거나 올랐거든요. 그렇죠. 오르진 않았죠. 그 결과치가 이번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참패로 나타났던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로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지금 처음에는 뭐 중국한테 100% 관세하다가 계속 소비자 관련된 품목들은 계속해서 완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세도 이제 네. 철폐하기도 하고. 내년에 중간 선거 때문이에요. 아.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이상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공화당 민주당이 아니라 예. 물가예요. 예.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네. 예. 근데 내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엽기적 효과죠. 이미 올해 관세 때문에 어쨌거나 물가는 올랐고 지금 WTI 보면은 60불대 이하입니다. 대다수의 메이저 기관에서 뭐 내년 내후년에 그 유가는 계속해서 내려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슬픈 현실은 잠깐 곁다리로 빠지면 지금 WTI가 60불 이하로 내려왔는데 뭐 57불, 58불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가시면 비싸요. 기름값 싸요? 비싸. 제일 비쌀걸요? 맞아요. 그게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데 예. 원화 가치의 실질적인 구매 효용이 폭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아, 애석한 원화 약세 때문에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렇죠. 아,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예. 반도체나 자동차 덕분에 올랐지만 예.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대외 원화로 갖고 있는 소비력은 굉장히 많이 굉장히 안 떨어졌기 좋아지고. 때문에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예.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내년에 보게 될 거는 어쨌거나 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음으로써 지금 유가를 충분히 내리고 있는 것들도 그런 그 결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용은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잡혀가네. 물가는 생각보다 안 튀네. 그랬을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6년도에도 미국 주식도 괜찮을 거고 왜냐하면 맥세분들이 다 괜찮을 거거든요. 근데 고용이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된다. 그래서 미국 채권도 좋고 예. 미국 주식도 좋은 장이 26년도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꼭 미국 주식과 우리가 AI에 계속 투자를 해나가야 하면 뭐 다시 한번 강조드려도 뭐 지나치지 않는데 미국 채권을 같이 하는 포트폴리오가 꼭 필요하다. 아, 금리 인하 시기 때? 네, 지금처럼 우리가 겪었던 11월처럼 이 새로운 산업이 신성장 산업들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버블론들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신기술로 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벌어야 되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잉 한켠에서 반대쪽에서 보면은 과잉 투자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서 효율성을 최적의 그렇죠. 효율성을 찾아가면서 이익력을 만들어 중간에 뭐 좀 나가는 삐그덕 거거든요. 거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마다 그죠? 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채권이 있다면 굉장히 시장 방어적이면서 그리고 정답지가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앞으로 조성될 거라는 것에 좀 동의가 된다면 내년에는 온리 주식보다는 채권과 좀 같이 가져가는. 올해도 그러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식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그럼 과거에 그래도 고금리 상황에서 많이 눌려 있었던 또는 실적도 괜찮은데 고금리 때문에 조금 뭐 빛을 발하지 못했었던 뭐 중소형 기업들 특히나 물론 이제 올해 말에도 뭐 지금 최근에도 러셀 2000 지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튀었다가 또 많이 하락했다가 또 금리 인하하겠다니까 다시 또 튀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내년에 어떤 금리 인하 방향성이 조금 확고하게 좀 힌트를 준다면 우리가 이제 주식만 봤을 때는 아니다. AI 시장은 이미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여전히 빅테크 위주로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빅테크도 좀 빅테크지만 금리 인하 시기 때는 중소형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내년 주식만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주식을 볼 때는 우리가 이익의 개선 속도를 봐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예. 중소형주들은 좋겠죠. 금리 부담이 좀 덜어지니까요. 예. 근데 부담은 덜어졌는데 예. 그럼 빅테크만큼 돈을 잘 벌 거냐 YOY로. 그러니까 그 수익 개선에 대해서 네, 그 속도가 훨씬 더 중소형주가 빠를 거냐. 음.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돼요. 예. 하지만 우리는 겪었다고요. 빵의 시대. 근데 맥세븐 똑같거든요. 예. 빵의 연장이 맥세븐이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의 어떤 뭐 지금을 고금리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하이어 for longer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되는 시기에도 맥세븐들은 대형주들은 체력을 충분히 키워왔고 지금 시장에서 뭐 지금 10년물 금리 뭐 미국 국채 금리에 한 1% 이상 더해서 회사채를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겨낼 수 있는 이익 실현력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에 이익의 함수라고 한다면 이익의 기울기에 우리는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예. 내년에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10년에 봐왔듯 기술 리딩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가야 하고 저는 엔비디아, 알파벳 이 경쟁 구도 아니라고 봅니다. 엔비디아 끝나지 않았고요. 엔비디아와 알파벳을 같이 봐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적으로 이 빅테크 기업과 차라리 우리가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미국에서 내년에 더 뭔가 우호적인 환경이라면 미국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같이 적절하게 섞어서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훨씬 좋다. 그 미국이 망할 거라고 했던 올해 초 뭐 관세 리버레이션 데이 이럴 때 얼마나 그 뭐랄까 기관 투자자들이 트레저리 엑시시라고 미국 채권을 뭐 다 팔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맞아. 아니요. 지금 지표 보면은
샀어요. 그때 당시. 기관들은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량 양호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그렇죠. 유지가 금리도 지금 낮은 수준 유지되면서 아. 평가 차익도 나 있는 상황이고 사실 국내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환율도 올랐고 예. 금리도 내려왔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채권 그리고 미국 주식 내년에 같이 가져가는 게 저는 뭐 매크로적인 측면이나 또는 기업 이익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뭐랄까요 해설지를 그대로 옮겨오면 되는 것이라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미국 S&P 500에서 시가총액 비중 몇 % 될 것 같으세요? 그 큰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뭐 7, 8% 되지 않아요? 완전 정확하세요. 완전 역시 정확하죠? 네, 앵커님 지식이 예, 예. 높으시니까 딱 그 정답을 맞추시는데 10%가 안 됩니다. 예, 예. 맞아요. 7, 8% 정도 돼요, 7, 8%, 정확히. 예. 애플 마찬가지고요. 어. 지금 애플이요. 관세 최대 피해주라면서요. 지금 신고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헤게모니를 장악한 AI 그리고 예전에 빵이 걸어왔던 길 예. 그것이 이제 발전돼가는 맥 7의 길을 내년에도 봐야 하고 그 전체적인 그 환경이 내년은 정말 큰 것이밖에 연준 의장이 바뀌고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 연준의 스타일을 친정부 스타일로 만들고 연준이 친정부 스타일로 가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됩니다. 역사 속에 그런 적 있어요. 예, 예. 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AI를 온전히 양반처럼 그 뭔가 두 발 뻗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좋은 맥세븐을 가져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한켠에는 미국 채권을 지금 금리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10년물 기준으로 내년 말 정도 가면은 전 3.7까지 와야 된다고 봐요. 30년물 기준으로는 4%까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미국 중립금리를 생각했을 때 그 그렇죠. 정도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인플레는 잡혀가는 상황이 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변환하심이 저는 이번 조정기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예, 정말 오늘 열변을 토하시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2026년도 너무나도 강한 그런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또 어떻게 또 재편해 나가면서 가져가야 될지 채권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또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뭐 한동욱 부장님 뭐 늘 예상한 것처럼 자, 오늘도 뭐 또 롱도리로서 네, 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거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저희 한동욱 부장님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 한동욱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